오늘은 여러분들께 지엄 스님의 법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엄 스님의 사고방식 그리고 불교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분이 조선 중기에 끊어질 뻔했던 법맥을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불교의 어떤 주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선종이 그 주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교종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종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선종이 한국 불교의 주류를 고려 말엽부터 조선 500년을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선종에서는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피해 이어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자전승 이렇게 말하죠. 스승과 제자가 법을 주고받는 어떤 이어짐. 그런데 이것이 속가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피해 이어짐이라고 해서 선종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그 이어짐을 혈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혈맥이라고 하는 것을 선종에서는 혈맥론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옵니다. 부처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마하가섭으로 이어집니다. 이심전심의 비화의 주인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마하가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이어져서 육조해능에 이르게 되고,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이 임재의현에 이르게 되고, 또 임재의현의 가르침이 송나라 마려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고려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제 그 고려 마렵의 선사들 세 분이 중국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뛰어난 분들이. 그래서 태고보우라든지 나홍해근이라든지 백운경한 이 뛰어난 세 분이 모두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임재종 제17대 손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그 법맥을 이었을까? 현재 그 선종의 형식으로 보면은 태고보우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태고보우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분이 또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 지엄 스님의 그 등장 이후에는 특별하게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전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엄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분은 벽계 정심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벽계 정심이라고 하는 분은 귀곡 가군이라고 하는 분의 법을 이은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벽계 정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지엄의 법을 이어받았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미 관에서는 도첩을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스님들을 강제로 환속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속한 상태에서 이 선맥이 어떻게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 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일인데, 이 벽계정심이라고 하는 분은 그 어려운 때를 맞아서 머리를 기르고 황악산에 응거했어요. 황악산 직지사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응거해서 촉은 목표하면서 이분이 위에 이제 그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법맥을 아주 올곧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벽계 정심이 이은 그 법이 결국은 또 정련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이어지게 되고, 그 법이
바로 서산과 사명으로 이어져서 조선의 그 암흑기 속에서도 이 선종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그 장본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불교학의 범주 속에서 선종을 공부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계보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제 저는 선종적을 연구하는 학자라기보다는 불교 철학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깊숙하게 공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선종사에서 혈맥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무관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종의 맥을 중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고승들도 결국은 중국의 고승들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그 귀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조금 마음속으로 좀 못마땅한 점도 있고, 왜 불교의 위대한 어떤 전통을 꼭 중국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걸 가지고 나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하는가. 이게 뭐 고대나 중세시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종파주의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리 제일주의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누구에게 사사했고 누가 누구에게 법을 이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런지 몰라도 불교 사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에게 구체적으로 사사를 받고 그분의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법을 내 마음속으로 공감해서 잇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저는 한국 불교의 큰 맥을 봤을 때 원효대사와 의상이라고 부르는 그 위대한 분을 재발굴한 분은 바로 고려 초기의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대각국사 의천이 원효나 의상 스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잖아요. 훨씬 후대의 분이지만은 정말 원효와 의상의 법을 이은 분은 대각국사 의천이거든요. 그 대각국사 의천의 법을 이은 분은 누구냐? 보조국사 진울이잖아요. 얼핏 형식적으로만 보면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이고 또 이쪽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 보조국사 진울은 조계종 쪽이니까 이거 뭐 전혀 뭐 연관이 없는 분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각국사 의천이 지향했던 것을 보조국사 진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분이 정해결사를 도모하면서, 정해결사라는 말이 뭡니까? 선교융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이 서산대사 사명으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의 어떤 법맥을 이어져 오지 않느냐. 근데 이게 어느 누구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표식으로서 뭐 임종기회를 받았는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 법에 맞는 그런 스승으로부터의 계송을 수지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으로 한국 불교의 정통이 이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낡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 지엄 스님이 매우 중요한 혈맥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엄 스님의 법계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